하지만 그 사진을 보기 전부터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다.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출근 준비로 분주한 와중에 나는 우연히 아내 수진의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테지만 그날따라 영수증에 찍힌 브랜드 로고가 눈에 들어왔다. 고가의 남성 시계 브랜드였다. 금액은 내가 한 달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였다. 파텍 필립. 나는 나지막이 브랜드 이름을 읊조렸.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누구를 위한 선물일까? 아버지, 남동생. 하지만 그들의 생일은 아직 멀었.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한 선물은 아니었다. 이거 당신 코트에서 나왔는데. 나는 최대한 무덤덤하게 영수증을 내밀었다. 수지는 반사적으로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거 중요한 거래처 대표님께 드리려고 산 거야. 깜빡했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매끄러웠. 나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마음 한구석에 심어졌. 거래처 선물치고는 지나치게 비싼 시계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빨래를 정리하다가 수진의 블라우스에서 낯선 향기를 맡았. 묵직하고 세련된 샌다루드와 가죽향. 내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런 향수를 쓰지 않는다. 그 향기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며 묻은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의 품에 오래 안겨 있었던 것처럼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블라우스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 이 집의 공기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의심은 독처럼 퍼져나갔지만 나는 애써 그것을 부정하려 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지도 모른다. 수지는 능력 있는 여자고 비즈니스상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다. 불안감이 극에 달했던 어느 저녁. 나는 서랍 속 물건을 찾다가 수진의 보석함 깊숙한 곳에서 낯선 물건을 발견했. 오래된 은색 로켓 목걸이. 정교하게 세공된 빈티지 디자인이었지만 내가 선물한 것도 그녀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었. 처음 보는 물건이었다. 로켓을 열어보려 했지만 굳게 잠겨 있었다. 이 작은 메달은 무엇일까? 누가 준 것일까? 그리고 왜 숨겨두었을까?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도 없었다. 나는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기로 했다. 우리가 연애 시절 자주 가던 압구정의 레스토랑을 예약하기로 마음먹었. 야경이 아름답고 조명이 따뜻한 곳. 어쩌면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와인 한 잔을 나누다 보면 이 차가워진 마음이 조금은 녹을지도 모른다고. 내가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휴대폰을 들어 레스토랑 예약 전화를 걸려는 순간이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수진의 휴대폰 화면이 반짝이며 알림이 떴다. 발신인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 그리고 선명하게 떠오른 메시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그럼 수요일에 봐. 수진아. 수요일의 약속. 나와는 공유되지 않은 약속. 그 한마디에 내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완벽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엔진의 낮은 진동 소리만이 우리의 불편한 침묵을 비웃는 듯했다. 나는 앞만 보며 운전했지만 온 신경은 조수석에 앉은 수진에게 쏠려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스쳐 지나갔. 그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액정의 푸른빛이 그녀의 초조한 손가락을 비췄다. 그녀는 하얀 손가락으로 미친 듯이 문자를 보내고 있었. 대체 누구에게 저토록 절박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 나는 곁눈질로 그녀의 휴대폰 화면을 훔쳐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신이는 최태연이 아니었다. 그날 내가 봤던 저장되지 않은 바로 그 의문의 번호였다. 최태연은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일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말인가?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닐지도 모른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다. 다음 날 회사는 지옥이었다. 모니터 위 숫자들은 의미 없는 기호의 나열일 뿐이었고 동료들의 목소리는 멀고 흐릿한 소음처럼 들렸다. 머릿속은 온통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그 장면, 그리고 계획이라는 단어뿐이었다. 나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입맛이 전혀 없었다. 나는 식당 대신 사무실 근처 조용한 카페 구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그때 익숙한 그림자가 내 앞에 앉았다. 입사 시절부터 나를 챙겨주시던 박 부장님이었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눈으로 내 얼굴을 꿰뚫어 보듯 하더니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얼굴이 말이 아니네. 상갓집이라도 다녀온 사람 같아. 나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입꼬리는 조금도 올라가지 않았다. 집안에 좀 걱정거리가 있어서요. 별건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할 용기는 없었. 이 치욕스러운 현실을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 박 부장님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굵은 손으로 내 어깨를 툭 쳤. 부부 사이에 내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한 가지만 말해주지. 의심은 사람을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벌레 같은 거야. 혼자 머릿속으로 소설 쓰다가는 자네만 망가져.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연기를 찾지 마. 불길을 직접 찾아내. 그리고 휘발유를 부어서 꺼버려.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다. 휘발유. 그는 복수를 말하고 있었다. 그래.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 지독한 의심의 실체를, 그 끝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그날 오후 나는 사무실 문을 조용히 닫고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지금껏 단 한 번도 내 손으로 치고 싶지 않았던 단어들을 검색창에 입력했다. 사설 탐정. 수많은 자극적인 광고 문구들이 화면을 채웠다. 배우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00% 익명 보장. 한때 내 전부였던 사람을 내 손으로 감시하겠다고. 스스로가 역겹고 혐오스러웠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마음은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수십 개의 사이트를 훑어본 끝에 가장 신뢰감 있어 보이는 곳 하나를 골라 전화를 걸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후미진 골목에 있는 낡은 오피스텔이었다. 문을 열자 퀴퀴한 담배 냄새와 싸구려 커피 향, 그리고 눅눅한 절망의 공기가 코를 찔렀다. 사무실 안에는 세상의 모든 불행을 숫자로만 받아들이는 듯한 무표정한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가 바로 내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었다. 그는 별다른 질문 없이 비용과 기간이 적힌 계약서를 내 앞으로 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지갑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의 증거인 우리의 결혼 사진을 꺼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의 얼굴. 이 웃음을 내 손으로 더럽혀야 한다는 사실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탐정은 사진을 무표정하게 한번 훑어보고는 서류철에 끼워 넣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그가 나를 불러 세웠다. 그는 내가 건넨 최태연의 사진을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 남자, 최태연. 제가 좀 알아봤는데 단순한 바람둥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외도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나는 완벽한 남편을 연기했다. 아침이면
잠든 수진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저녁이면 그녀의 농담에 웃으며 하루를 물었. 우리는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 하지만 내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미소, 모든 손길이 가시처럼 느껴졌. 바발은 모래알처럼 목구멍을 긁었고 밤마다 천장을 보며 뜬 눈으로 지새웠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종종 외출했고 베란다로 나가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했. 나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완벽한 연기를 펼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화요일 오후였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 심장이 쿵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차가운 땀이 손바닥을 적셨다. 익숙하면서도 감정 없는 탐정의 목소리였. 조사 마쳤습니다. 약속된 사무실로 오시면 결과를 보여드리죠. 나는 개인적인 급한 일이라 둘러대고 조용히 회사를 빠져나왔. 차에 올라타는 그 순간조차 현실감이 없었. 강남으로 향하는 내내 나는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 같았. 다시 도착한 그 낡은 오피스텔. 문을 열자 똑같은 키키한 공기가 나를 맞았다. 탐정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 그는 말없이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갈색 서류철 하나를 내 쪽으로 밀었. 그 서류철이 책상 위를 미끄러져 오는 그 짧은 순간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을 뻗었다. 서류철을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수십 장의 사진들이었. 너무나 선명해서 너무나 잔혹한 증거들이었다. 첫 번째 사진. 햇살 좋은 날 테라스가 있는 카페였. 수진과 최태연이 마주 앉아 웃고 있었. 내가 몇 달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미소. 완전히 무장해제된 그 표정은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지만 나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았던 얼굴이었다. 두 번째 사진은 내 마지막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았다. 둘이 함께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장면이었. 문제는 그 장소가 바로 내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며칠을 고민하며 예약하려 했던 바로 그 호텔이라는 것이었다. 우리의 추억이 담긴 그곳이 그들의 은밀한 미래 장소였다는 사실에 숨이 멎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그 한 장이 모든 것을 끝냈다. 최태연의 차 안에서 찍힌 사진이었. 둘은 격정적으로 키스를 나누고 있었다. 수지는 그의 품에 완전히 몸을 맡긴 채 눈을 감고 있었고 그녀의 목에는 내가 보석함에서 봤던 그 낯선 은색 로켓 목걸이가 걸려 있었.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 그보다 훨씬 깊고 차가운 감정. 세상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다. 내가 사진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앉아있자 탐정이 기계처럼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 최태연, 39세, 유성그룹 최 회장의 외아들. 업계에선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기혼 상태이며 자녀가 둘 있습니다. 진짜 정체. 그는 단순한 회사의 대표가 아니었다. 우리 회사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이자 적대적 MA로 악명 높은 유성그룹의 후계자였.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그때 탐정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었.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탐정이 마지막 말을 건넸다. 아마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단순한 애정 행각이 담긴 영상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검은색 서류 가방이 오고 갑니다. 탐정 사무실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 분노가
모든 감정을 집어삼켰고 그 자리엔 차가운 결심만이 남았. 서류 가방.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 전쟁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수진을 기다렸. 갈색 서류철을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마치 사냥을 앞둔 포식자처럼. 얼마나 지났을까. 도어락 해제 소리와 함께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 수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 민준 씨,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나 깜짝 놀랐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명랑했다. 오늘도 그 남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듯한 여운이 묻어 있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 불을 켰다. 갑자기 밝아진 빛에 그녀의 눈이 순간 찡그려졌.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위의 서류철과 감정 없는 내 얼굴에 닿는 순간 행복에 겨워하던 미소가 그대로 얼어붙었. 앉아. 얘기 좀 하자. 수진아. 내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냉혹함이 숨어 있었. 그녀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나는 서류철을 열어 첫 번째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 카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이건 오해야. 그냥 비즈니스 미팅이었어. 정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다음 사진을 꺼내 그 위에 겹쳐 올렸. 호텔 로비에 함께 들어서는 두 사람의 모습.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입술을 꼭 깨문 채 시선을 피했. 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듯 차 안에서 격정적으로 키스를 나누는 사진을 그 위에 올려두었다. 그 순간 수진의 모든 변명은 산산조각 났. 그녀의 입에서 절망 어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 완벽한 붕괴였다. 그녀는 무릎으로 기어와 내 다리를 붙잡았. 화장과 눈물이 뒤범벅된 얼굴로 울부짖으며 애원했. 민준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응. 실수. 그 한 단어가 이토록 역겨울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 나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며 물었. 내 목소리는 겨울바람 같았. 그 남자 결혼한 거 알고 있었어. 침묵. 그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 더 분명했.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끄덕였.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 그리고 나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 그럼 그 서류 가방, 그건 뭐지? 그 순간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 이건 외도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 더 깊고 더 어두운 무언가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였.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공포에 질려 나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알았. 더 이상의 대질은 무의미했. 나는 그녀의 손을 내 다리에서 조용히 떼어냈.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왼손 약지의 결혼 반지를 뺐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를 스치며 마지막 온기를 가져가는 듯했. 땡그랑. 나는 그 반지를 커피 테이블 위 그들의 키스 사진 옆에 내려놓았다. 그 작은 소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안 돼. 민준 씨, 제발 그러지 마. 그녀의 절규를 등 뒤로 한 채 나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내 손이 문고리를 잡는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 나는 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확인했. 익명의 문자 한 통. 그 여자가 당신을 배신한 유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회사 계좌를 확인해 보시죠.